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중동 위기감 속에서도 우리 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천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74% 오른 2,972로 종가 기준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한 779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력을 통한 미국의 직접적인 중동 개입 우려에 장중 1,380원에 육박하는 급등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6원 70전 오른 1,36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9.5도. 오늘 운전을 하는데 손등이 좀 뜨겁다고 되게 따갑더라고요. 밖에서 일 보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겠어요. 오늘도 상쾌하고 힘나는 기운 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김미란님께서 마늘 캐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덥다고. 아이고 지금 너무 더우시겠는데요? 다 수확할 때까지 들을 것 같네요 하셨는데 빨리 마무리하시고 실내에서 시원하게 어방목 틀어주시면 좋겠네요. 전정수님께서는 우리 집 막둥이 야옹이 수술한 지 한 달 만에 오늘 실밥 풀었다고 보내주셨어요. 보통 이제 반려동물들은 마음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키운다고 하잖아요. 딱 맞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정수님은요 매일 팟캐스트로 듣고 계시대요. 우리 팟캐스트 비즈니스 부분 순위를 어방목의 순위를 상위권에 떡하니 올려주신 분이 바로 전정수님이시군요. 우리 야옹이도 전정수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르 불문한 책들이 책장 가득 꽂혀있는 방과 후 북카페 먼저 들렀다가 생생한 지구촌 소식들 만나볼 수 있는 글로벌 톡톡까지 다녀올게요.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집집마다 똑같이 하는 걱정이 전기세 그리고 블랙아웃 정전입니다. 그런데 사계절 내내 같은 걱정을 더 심각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 필요한 전기를 몰아주기도 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대학 연구실 얘기입니다. 대학교들이 전력난에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는 AI 연구 때문입니다. AI 연구는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한 번 돌릴 때 엄청난 전기를 소모합니다. 일례로 챗 GPT로 검색하면 구글로 일반 검색을 할 때보다 10배 이상 전력이 더 들어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림이나 영상을 만드는 AI라면 최대 60배까지 전력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AI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대학일수록 전기료 부담이 큽니다. 서울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건물 1위 서울대학교는 1년에 쓰는 전기만 세종시의 넉 달치 가정용 전기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전기료도 문제지만 아예 쓸 전기가 부족한 것도 고민입니다. 학교로 들어오는 전력에 한계가 있어 그런데요. 한국전력에 전력을 더 보내달라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 대학들은 공공요금 지원을 더 늘려달라거나 학교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료를 절반가량 더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 수준만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AI 기술에서 앞서가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대학은 정부 지원 외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지원이 그 부담을 낮춰줍니다. 중국은 AI 연구 지원도 풍족하고 대학에서부터 관련 창업을 독려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독일도 영국도 연구 지원 규모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몇 개월 간격으로 새로운 것이 나올 만큼 빠르게 바뀌어 가는데 다른 나라 연구 속도를 따라가기엔 우리 대학의 장비 여력도 전력을 소화할 전력 인프라도 매우 뒤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기술하면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 나라. 뭐든 한 번 배우면 빠르게 추격해 1등에 올라서는 한국의 저력이 AI에서도 발휘되려면 기초 연구의 근간이 되는 대학 연구 환경부터 든든히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이번 주 출판계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도서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책 행사 중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늘 열렸던 코엑스에서 진행되고요. 네. 도서전에 오시면 국내 유명 출판사들의 대표 작가 신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사인회라든지 북토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의 주빈국은 대만인데요. 네. 대만 작가들도 도서전 중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독자와 만나는 자리를 가집니다.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나서 마무리로 도서전에 많이 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네. 올해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요? 서울국제도서전 이 최근 열릴 때마다 역대 최다 관람객 갱신했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오라는 말을 왜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올해 그 티켓을 미리 구매하신 분은 네. 물론 당연히 오셔야겠죠.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쳤다면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인 분들은 무료 입장 대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등록하고 입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번 주에 도서전이나 가볼까 하셨던 분들은 티켓을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 도서전을 기약해야 할 듯합니다. 근데 뭐 미취학 아동이 현장 등록하고 입장 가능해도 혼자 들어가서 구경할 수도 없고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도서전이든 뭐든 이 코엑스 같은 곳에서 하는 전시나 박람회 같은 거는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보통 이 얼리버드 티켓은 부지런하니까 좀 더 싸게 하는 게 그 메리트인데 올해 도서전 같은 경우에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예 현장 입장조차 안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 도서전을 준비해와온 그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제 줄여서 출협이라고 하는데요. 네. 출협은 이유로 안전을 꼽았습니다. 작년에도 15만 명이 방문하면서 굉장히 현장이 혼잡하다는 비평이 많았고요.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금요일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입장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도서전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유명 뮤지션 콘서트라든지 명절 기차표 같은 경우는 현장 판매 없이 사전 예매로 끝나잖아요. 네. 사람이 몰리는 행사일수록 그 사전 예매가 당연하게 되고 상식이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도서전 인기가 계속될수록 현장 예매 없이 얼리버드 티켓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일단 뭐 사전 고지가 충분히 안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좀 널리 알려져서 좋은 행사에 참여 기회가 많으면 좋으니까 저처럼 아쉬운 독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전 예매하지 못한 독자들이 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즐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요즘 도서전에 참여하는 출판사들이 그 각자 소셜미디어 계정 같은 걸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출판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포스팅해서 사진 등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책 쪽으로 영상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분들이 아마 도서전 예매하셨을 건데요. 이분들이 제작한 영상들 보면서 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차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판매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얼리버드 티켓이 많이 팔릴 만큼 서울국제도서전 인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유명한 도서전 중에 하나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한번 보죠.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예, 레이 달리오의 신작 빅사이클이라는 책 들고 왔습니다. 출간되자마자 경제경영 분야 3위,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31위에 올라와 있는 화제작이고요.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경제 분석가입니다. 네. 이번 책은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출간될 정도로 한국에도 이제 레이 달리오를 향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분이 그 벽돌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두꺼운 책 많이 쓰시는 분인데 저도 레이 달리오의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 그 책 사서 읽다가 끝까지 다 못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여러 권 내시는 분이면 뭐 학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금융인 헤지펀드 설립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레이 달리오 투자 방식이 개별 기업, 개별 산업을 보는 것보다는 세계 거시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유명해진 계기가 닷컴 버블 2007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건데요. 소위 말하는 고점 잡는 거, 이제 이거의 전문가가 바로 레이 달리오입니다. 이번 책에서 주목하는 건 이제 부채인데요. 네. 여름이니까 뭐 선풍기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하고 부채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손 MD가 날이 더워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청취자분들을 웃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채는 아니죠? 네. 네,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진 것 같은데요. 그 손으로 붙이는 부채 말고 네.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빌린 돈을 의미하는 부채에 관한 책입니다. 이번 책도 벽돌 책인데요. 네.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메시지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부채라는 게 뭐 사이클을 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채가 없는 부분부터 가서 나라가 점점 더 부채를 늘리게 되죠. 네.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작정 돈을 계속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 돈을 찍으면서 채권을 발행하죠. 네. 국고채가 이제 발행이 되는데 이런 게 투자 상품으로도 선호를 받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부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못하면 이 국고채도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이 다양한 나라의 부채를 분석하는데요. 인상적인 게 이제 일본 국채입니다.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일본 국고채를 샀을 때와 미국 국고채를 샀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해 주거든요. 네. 일본 국채를 샀으면 뭐 예상하시다시피 수익이 안 났겠죠. 이제 그 미국 국채 대비 45% 손실이었고 금 대비해서도 60% 손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레이 달리오가 계속 말하는 게 각 나라의 국고채를 투자할 때는 부채 관리를 못하는 나라의 채권은 절대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 이유도 결국은 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잊을만 하면 계속 부채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또 국가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채에 대한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레이 달리오는 책에서 이런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가 3천을 가느냐 마냐인 상황에서 좀 찬물을 끼얹는 주장일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이 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려왔죠. 다행인 건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았고요. 네. 그런데 워낙 계속 부채가 늘다 보니까 지금은 부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부채가 이제 결국은 터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이고요. 실제로 트럼프도 대통령 취임 후에 연준에게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채로 상환해야 될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개인이 갚아야 할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그런 셈인 거죠. 네, 이 책이 경제사 책으로 볼 수도 있고 역사책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부채 관리를 못하면 결론은 두 가지로 납니다. 하나는 뭐 나라가 내부에서부터 망해서 없어지거나 또 하나는 이제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전쟁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금리를 낮추거나인데 이 중에서는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부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이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 벽돌책 한번 또 도전을 해봐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예, 돈이라는 게 부채라는 게 화폐로 표시되는 좀 갚아야 할 빚이라면 네. 몸무게 같은 경우도 부채로 느낄 수 있잖아요. 몸무게를 우리 부채로 몸무게가 느낀다고요? 이제 부채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면 내가 이거 좀 빼야 되나? 빼야 하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 책인데 그를 위해서 들고 온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음식은 어떻게 우리 몸을 바꾸는가인데요. 네, 우리에게는 식욕의 과학이라는 책으로 한번 소개된 영국
의사 앤드루 제킨슨이 쓴 책입니다. 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사실 이름이 예진아 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식 의학서적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의사가 쓴 책이라고 하니까 좀 더 신뢰가 갔는데요. 네, 저도 나이가 들수록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이제 뭘 안 먹어야 되는지.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퇴출되는 음식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뭐 밀가루, 설탕, 탄산음료, 주스가 대표적인데요. 이 책을 보기 전에는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까 퇴출을 시켰는데 이 책을 보면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를 알려줍니다. 요즘은 뭐 상식이죠. 밀가루라든지 설탕 이런 거 이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끼리도 풀 먹어서 저렇게 거대해진다. 그래서 설탕 이런 거 먹어서 거대해지는 거지. 배출 잘 안 되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설탕 또 이 밀가루가 그 정제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이걸 먹었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렙틴이 뭐냐면 우리가 먹었을 때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렙틴을 막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먹게 되게 거죠. 그게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의 악영향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얘들을 먹어서 배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먹게 되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살을 빼려면 사실 간식을 줄여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봤는데 단 거, 짠 거,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 세 개만 줄이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원래 탄산이나 당류 이런 거는 잘 안 들이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크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공장에서 가공을 거친 음식은 거의 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햄, 라면 이런 거. 근데 뭐 말씀하신 설탕과 밀가루를 줄이라는 거 이런 부분하고 다 이어지긴 하네요. 예, 소장님이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초가공식품 이것도 이 비판의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초가공식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이거 이루어지는 주요 단계에서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또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건 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도 제작하는 과정에서 초가공식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비건이라고 거죠. 다 좋은 게 아니군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느냐. 네, 이 책에서 다행히 또 세계 각국에서 발전시켜온 식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웬만하면 흰 쌀밥보다는 뭐 콩밥이라든지 밀가루보다는 메밀을 활용한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식단을 잘 관리를 한다고 해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먹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엔 또 운동이더라고요. 예, 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짜고 친 것 같지만 운동의 뇌과학이라는 책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니퍼 헤이스가 쓴 운동의 뇌과학이라는 책이고요. 네. 사실 운동에서 몸무게가 빠지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빠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왜 하느냐고 했을 때는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운동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제니퍼 헤이스라는 뇌과학 연구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인데 운동을 하면서 강박장애도 고치고 이제 우울한 것도 고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삶의 태도도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김정기님께서 몸무게가 부채라면 전 이미 디폴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부채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센스가 최고시네요. 책의 내용이 어떤 자전적 경험이면서도 연구자가 쓴 내용이라고 하니까 운동의 뇌과학적인 지식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긴 아는데 사실 실천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세게 하면 안 되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강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안 힘들면 이제 운동이 안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만보 걷기 이게 사실 운동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로 걷는 거는 우리 몸이 이미 굉장히 잘 적응했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된대요. 그래서 좀 빨리 걷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근데 또 너무 빡세게 하면 엄청 힘들게 하면 이제 몸이 다치죠. 그렇죠. 중간선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뛰는 분도 많으시고 보면 운동을 너무 또 열심히 좋아하다 보면 나 이거 운동 중독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예, 또 뇌과학자가 중독에 관해서는 꼭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운동 중독을 얘기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이라는 게 뇌의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키는 건데
물론 운동에서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알코올이나 니코틴,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에 비해서는 훨씬 낮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러너스 하이 같은 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너스 하이라는 게 이 네. 격렬한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특히 장거리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일정 시간 이상 지속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극도의 뭔가 행복감, 쾌락, 뭐 이런 고통의 감소 현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소장님 뭐 느껴보셨습니까? 요즘 저는 잘 아직 멀었습니다. 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네. 강도로 오랫동안 달려야 한다. 이걸 또 내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운동 얘기를 하니까 전에 소개했던 책 중에 나는 왜 마음 놓고 쉬지 못할까에서도 그 다뤘던 내용 중에서 식단, 운동, 건강한 삶을 위해 챙겨야 할 두 가지라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소개를 마친 책은 제니퍼 헤이스의 운동의 뇌과학이었고요. 그 전에 함께 하신 두 권의 책은 레이 달리오의 빅사이클, 벽돌책, 그리고 앤드류 젠킨슨의 음식은 어떻게 우리 몸을 바꾸는가 이런 책이었습니다. 1388님께서 어머 방송 처음 들어보는데 괜찮네요. 좋은 정보를 접하는 또 다른 방식이네요. 저도 독서 좋아합니다 해주셨는데 매주 수요일에는 이렇게 책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주세요. 오늘 얘기 쭉 들어보면서 오늘 책 정말 재밌었어요. 음식은 어떻게 우리 몸을 바꾸는가, 운동의 뇌과학은 실생활에서도 잘 와닿는 곡 같아서 또 책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손빈규 도서 MD의 소개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책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포함해서 SBS 러브 FM 쭉 들어주시는 고추 농사 지으신다는 백종수님이 문자해 주셨어요.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촬영 감독님이신 정태영님 우리 감독님 친구분이시래요. 응원하고 화이팅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촬영 감독님 친구분께서 러브 FM 쭉 들어주신다니 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 넘어가 볼게요.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시설 타격에 이어진 이 나라의 미사일 공격. 거기에 미국의 개입 의지를 보이며 간밤 국제 유가가 오르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 무조건 항복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인데요. 퀴즈입니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로 과거 페르시아라고 불렸던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독일, 2번 이란, 3번 아르헨티나. 참고로 오늘 힌트는요. 2교시에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춤인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소식이 있어서 그 얘기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다. 맞나요? 오늘은 현재 세계 시선이 집중된 이란,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란이 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대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했죠. 이때 이란의 주요 군 장성 등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란이 직후에 보복을 천명을 했고 실제로 이란이 발사했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방공체계 아이언돔도 뚫으면서 이스라엘에도 폭격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두 국가 간의 도발 수위가 기존에 비례를 했을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강한 게 사실이고요. 강도가 높고 네. 워싱턴 분석기관에 따르면은 이번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에서 사망자만 600명 가까이 또 부상자는 1,300명 이상 발생을 했고 이란의 보복 폭격으로 이스라엘에도 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목돈연구소 방송 시간 기준으로 우리 시간 오후 4시 30분 정도니까 이란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30분 정도 되거든요. 네. 조금 전까지 주요 매체나 소식 들어오는 경로들 체크해보니까 다행히 아직까지 중동의 낮 동안에는 추가로 전달드린 뉴스가 뭐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현지에선 보이는데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어떤 소식이 더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더 중요한 게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오늘 내일 사이에 이란이
그러니까 미국이 정확하게는 미국이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는 뉴스가 나올지도 주시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뉴스로 많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뭐 물론 최근에 사이가 좀 소원해지긴 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 이제 같은 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무기적으로도 서포트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가까운 도와주는 나라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동안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쏠 때 이거 막아주는 요격해주는 그러니까 소극적 개입만 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를 기점으로 이 기조가 변해서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큰일인데? 라는 생각이 국제사회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멘트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 중에서도 인내심의 한계가 줄고 있다. 뭐 이런 멘트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그 기조가 지금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사항. 미국이 이란 본토를 타격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뭔가 무기를 지원하거나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말을 되게 좀 세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정말 셉니다. 이 말 살펴보면은 정말로 미국이 이란 직접 공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가능성이 좀 더 짙어지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만나는 G7 정상회의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했던 이 정상회의 도중에 먼저 집에 갑니다. 네. 먼저 귀국을 해요. 처음에는 이 조기 귀국 이유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휴전을 위한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보도가 나가니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내가 돌아간 것은 단순하게 휴전 중재 같은 거 하려고 간 거 아니다. 훨씬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란이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강하죠. 거기다가 더 강한 게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지 않습니까?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 겨냥해서 모두가 즉시 테헤란에서 대피하라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미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오는 20일까지 문을 닫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모두 즉시 대피해야 한다. 이 발언 때문에 이란의 지금 고속도로가 완전히 한밤중에도 꽉 막혀 있는 그렇죠. 피난 행렬에 있는 그런 사진들이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미국이 뭐 공관철수나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대피하라 이런 대피령, 자국민 대피령 이런 걸 내리면 그 지역에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가장 확실한 신호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진들이 찍힌 것이고 우리 외교부도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공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 두 나라 여행객들과 교민들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외교부가 발령을 하는데 제일 높은 단계인 출국 권고를 내렸습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외신 보도들 보면은 미국의 무력 행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적어도 그 준비 태세가 블러핑이라고 하죠.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는데 네. 영국 BBC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소 30기 이상의 공중급유기가 미국 안에 있다가 유럽으로 그러니까 언제든 중동으로 급할 수 있도록 이동을 했다고 해요. 공중급유기가 그쪽으로 갔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최신의 전투기 띄울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으로 하여금 이란에서 공격하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급유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동이 먼저 간 거다라는 게 보도 내용이었고 미공군의 최신의 전투기들 F-35 이런 것들도 지금 중동에 추가 배치가 됐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네. 원래 미국 하면은 세계의 경찰이라고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얘기였고요. 미국이 점점 세계 경찰 노릇을 싫어하게 됐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우리는 그럴 생각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찰 노릇 싫어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시장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봤던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조금 더 정치적인 문제로 이 사안을 들여다봐도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시사한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 도박을 위한 도박수다라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도박수라는 얘기는. 이게 맥락이 좀 있는데 원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들이 지금 원하는 게 미국의 우선주의지 세계 뭐 전쟁 지원하고 하는 경찰 노릇이 아닌 때문인 게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나는 전쟁을 싫어한다, 협상을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 자체 성격이 온순하기 때문은 사실 아닐 거예요. 그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고 말해왔던 인물이 조지 패튼 장군이라고 예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해냈던 그런 장군이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집권 1기 때는 이런 모습들이 더 부각이 됐다가 지금 집권 2기인 지금의 나는 전쟁을 싫어한다 뭐 이런 말을 해온 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빚이 아주 많고 또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쟁할 돈 어디 있느냐라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마가라고 하잖아요. 네.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슬로건이 지지를 받은 건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트럼프식 방법론이 뭐였냐면 미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한테 줬던 것, 베풀었던 것을 다시 거둬서 그 자원을 미국 안에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아니면 방위비 더 내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던 거고 또 같은 의미로 사실 관세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고 이 무역 적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세를 지금 얘기한 건데 이게 미국 안에서 좀 먹혔던 건데 또 하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 나라의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질 때 반정부 정서가 있을 때 이거를 시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처럼 바깥의 적,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한 주까지만 해도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LA 시위였습니다. 맞네요. 그렇죠. 네. 지금 최신 뉴스를 살펴보면 LA 시위가 얘기 잘 안 나와요. 쏙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통행 금지령도 해제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해요. 외부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란 전쟁이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상보다 오래 지속이 된다면 미국 안에서는 옛날 베트남전처럼 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회의론이 커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 내의 트럼프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트럼프로서는 지지층을 잃게 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려면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나 60일간의 기간 줬어. 근데 61일 되고 나서 어떤 사단이 났는지 이란 너네 지켜봤지? 자, 지금부터 너네 항복 완전히 안 하면 완전히 핵 없애지 않으면 우리 가만 안 있어. 잘 봐. 너네 걱정 좀 해야 될 거다. 이런 명분으로는 사실 좀 약한 것 같거든요. 뭔가 어떤 확실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왔던 게 계속 타코라는 말을 현지에서 많이 해요. 결국 트럼프는 물러난다. 말만 세게 하고. 그런데 이번엔 다를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맥락을 살펴보면 이 소장님 질문의 의도가 만약에 진짜로 미국이 이란을 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다면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한다면 그 명분이 분명해야 되겠죠. 근데 이란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절대 쓸 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 핵 포기라는 것이 미국의 개입의 어떤 명분이 되겠죠. 사실 저번 시간에 한 2달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를 했을 때 뭐 얘기했냐면 이란 핵협상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결국 무산이 됐거든요. 핵협상이. 사실은 뭐 그 전부터 따지자면 2달 동안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걸쳤던 미국의 이란 핵 포기 노력이 좌절이 또 됐기 때문에 이참에 이번에 이란에서 핵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나오게 하겠다. 이런 점이 어떤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동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정치적으로 복잡해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 이란 정쟁 이런 거 성공적으로 수행 못하면 탄핵이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자리가 불안하죠 지금. 그런 게 있어. 정치적 불안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타개하는 게 똑같은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건 이제 뉴욕타임즈 얘기예요. 이 CIA 국장이 그 통화 전에 이스라엘이 미국 없이도 이란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이미 한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냐면 이란의 공격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좀 움직였대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었나 보죠. 회의가 끝나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미 육군을 투입해야 되고 이러면은 정치적으로 클 텐데 그러지 않고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스라엘이 제시를 해줬다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통화가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오. 그런 말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외신 보도지 백악관의 컨펌이 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정황들이 이어져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미국의 개입 현실화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이후로부터 이란은 지금 안 그래도 뭐 방어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불안한, 예. 긴장되는 그런 상태일 것 같거든요. 이게 그것 때문에 원래는 처음에 이스라엘에 이란 공격했던 게 지난 13일이었잖아요. 그때 증시라든가 유가가 좀 움직였지만 그래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처럼 크게 움직이지 그렇죠.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이전처럼 협상하자 깨갱 이렇게 그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란 시간으로 새벽으로요. 우리 시간 오전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명의로 짧은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 짧은 입장문을 더 짧게 요약하면은 네. 전투는 시작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싸우겠다는 거죠. 이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쉽게 말하면은 이슬람교의 최고의 성직자면서 이란에서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보다 더 힘센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란에 사실 대통령 따로 있잖아요. 이 이란 대통령 계속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는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해도 국제사회가 이 말을 안 믿어요. 그게 다 이 알리 하메네이 때문이거든요. 이란이 신정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가 행정부의 위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알리 하메네이가 살아있는 한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알리 하메네이가 지금 86살이에요. 네. 그동안에 한 발언들이 많겠죠. 발언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친구는 없다. 진정한 친구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란이 고립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핵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 이란의 1인자이기 때문에 이란이 움츠러들 것 같은데도 움츠러들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되게 굉장히 세계가 긴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느냐인데 무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이유는 이란의 중요한 핵 개발 시설이 하나 남아 있는데 네. 이거를 못 쓰게 만들면 이거를 파괴하면 이스라엘도 미국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좀 무기 같은 거, 뭐 벙커버스터라고 하나요? 그런 맞습니다. 얘기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게 이란의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 말씀하신 걸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은 맞아요. 일단 이게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란이 세계에서 산악지대가 가장 넓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지도 왼쪽에 보면 높은 산들이 쫙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 안반이 딱딱해요. 우리나라도 화강암이거든요. 네. 거기도 굉장히 딱딱하대요. 근데 이 시설이 산악지대 지하 90m에 있대요. 그래서 이 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막 군사시설, 핵시설 공격했을 때 여기는 피해가 닿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뭘 원했냐면 이란이 핵무기 못 쓰도록 핵시설 다 파괴했으면 좋겠다가 이란의 이제 속내인데 네. 여기를 파괴하려면은 이스라엘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라고 해가지고 지하 깊은 곳까지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폭탄 지원받아서 떨어뜨리고 싶어 해요. 아마 이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로 얘기를 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반대로 이제 미국의 야당격인 민주당은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세계 3차 대전 가고 뭐 이러면 어떡해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 방어하는 데 도와주는 작전 말고 네. 이렇게 다른 나라를 직접 공격하는 작전의 경우 대통령 혼자서 승인할 수 없게 의회의 승인이 있도록 하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작전이 이스라엘 계획대로 정말로 벙커버스터라는 게 이란에 떨어지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냐면 벙커버스터라는 게 지하 90m 지금 뚫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위력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럼 그 위력만큼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타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핵시설 기능 정지만 딱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잘못 파괴해서 방사능이 누출이 된다든지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나라의 핵 관련 시설 타격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규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도 벙커버스터라는 작전이 만약에 실행된다면
내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금 국제사회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한 1분 남긴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전쟁, 갈등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지켜보면 좋을까요?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장은 하루 이틀 내에 왜냐하면은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틀 안에 해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하루 이틀 안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점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가 우리한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동 문제가 중요한 것은 중동산 원유 때문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중동산 때문이죠. 원유 많이 받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니 뭐니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이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유가 오르고 있죠.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이 공습이 본격화된 13일부터 현재까지는 10% 정도는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전쟁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냉정하게는 전쟁이 언제 시작되느냐가 아니라 언제 끝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길어지느냐.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전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 세계가 생각을 못했던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원래 처음 발발 당시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대로 일방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면서 세계에 어떤 부작용이 나왔냐. 천연가스 가격 폭등, 뭐 유럽 에너지 위기 같은 거 막 이런 게 왔었다는 점 상기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 전쟁 길어지게 되면 러우 전쟁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 북한이 용병 수출했었죠. 그러네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북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 지켜봐야 되고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이 부분 일단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페르시아라고 불렸던 나라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이란이었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 1770님, 4757님, 그리고 7173님입니다. 4757님께서는 지구상의 전쟁이 언제쯤이나 사라질까요?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입장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세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